네. 네, 안녕하세요. 펀디멘탈 팀의 송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펀디멘탈 팀에서 발표하게 될 논문은 Large Margin Deep Networks for Classific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구글 리서치 팀에서 닙스 학회에서 201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펀디멘탈 팀의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하고 싶은 것은 딥러닝 모델에서 마진 최대화하는 그런 방법론을 찾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선 마진이 뭐고 마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저희가 흔히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각 샘플까지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측 하단에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각 샘플에서 점선이 디시전 바운더리까지 나있는데요. 각 점선이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샘플에서의 거리를 나타내고 그 중에 실선, 감마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 마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마진은 일반화 오차와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바운드와 수식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여러 논문들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마진의 중요성을 설명드리면 샘플들에 어떤 작은 노이즈가 있어서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가 마진보다 적은 변화라면 결과에 변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위에 빨간 샘플이 조금의 노이즈 때문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거리가 아직 마진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러한 마진을 이용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고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게 SVM, 소프트 벡터 머신인데요.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은 어떤 고정된 공간에 대해서 마진을 최대로 하는 분류기입니다. 여기서 고정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 그러니까 기본적인 SVM을 사용한다면은 샘플 스페이스가 그대로 될 것이고요. 아니면 커널 트랙을 사용하게 되면은 커널로 차원이 바뀌어진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SVM의 특징으로는 해석적, 그러니까 클러스 폼으로 마진을 최대로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SVM은 딥러닝 시절 이전에는 좋은 성능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 왔고 현재도 적지 않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에서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게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딥러닝에서는 공간을 변형해 가면서 동시에 좋은 분류기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아까 SVM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SVM은 어떤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는 고정된 공간에 대해서 분류기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마진을 찾는 것이 가능했지만 딥러닝에서는 공간을 동시에 변형하기 때문에 마진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력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흔히 사용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한다면 마지막 fully connected layer의 아웃풋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는 마진을 최대로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샘플이 원래 있던 인풋 스페이스 혹은 중간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의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마진을 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한 모델 같은 경우는 마진을 최대화하지 못한다고 수식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왔고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 노란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같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샘플과 굉장히 접해 있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와 샘플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기존 방법들이 딥러닝에서 마진을 최대로 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 방법들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스니 201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이제 출력 공간, 아웃풋 스페이스에 대해서만 마진을 최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클릭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마진을 정의하기 위한 거리 중에 L2 거리,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에 대해서만 마진을 정의하였습니다. 서드리가 발표한 논문에서는 이제 흔히 사용하는 비선형 연산이 들어간 딥러닝 모델이 아닌 선형 모델에 대해서만 마진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처럼 특정 이제 디스턴스 메트릭 혹은 이제 특정 스페이스에 대해서만 마진을 최대화하는 방법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발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과는 독립적으로 무관하며 그 다음에 모든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디스턴스 메트릭 그러니까 모든 P 노름에 대해서 마진을 최대화하고 싶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특정한 손실 함수를 제안해서 그 손실 함수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학습하는 것으로 마진을 최대화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에서의 모티베이션이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법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노테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서 노테이션의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다음 슬라이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FIX는 샘플 X가 주어졌을 때 그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X를 분류하였을 때 샘플 X가 클래스 I1 점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면은 흔히 fully connected layer의 아웃풋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데요. 이처럼 FIX의 중 점수가 가장 큰 I, 가장 큰 클래스를 I 스타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함수 F에서 샘플 X를 클래스 I와 J의 디시전 바운더리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가장 작은 변화, 가장 작은 거리를 D라고 나타내고요. 아래와 같이 이제 수식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테이션을 가지고 이때 샘플 XK가 주어졌을 때 손실함수를 밑과 같이 정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것이 노테이션이고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이 있고 어떠한 샘플 X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마지막에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각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의 각 노드가 하나의 클래스에 대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미시넷 분류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 개, 차, 비행기 등의 클래스가 각각의 노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의 각각의 아웃풋이 FIX에 해당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노드의 번호가 I스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D에 대한 거리 D에 대한 예시인데요. 지금 제가 나타낸 것은 어떠한 샘플이 있는 인풋 스페이스에 대해서 샘플을 나타내었고 그때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내었습니다. 검정색 점이 하나의 샘플을 나타내고요. 그때 초록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이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고 초록색 화살표의 거리가 이제 검정색 샘플을 저 화살표의 거리만큼 이동시키면은 디시전 바운더리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거리를 델타라고 하고요. 그러한 델타 중, 즉 그러한 거리 중 가장 작은 값을 D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서 주황색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은 클래스 2와 클래스 3의 디시전 바운더리까지 샘플을 이동시키기 위한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손실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손실함수를 계산할 때는 기존의 손실과는 다르게
조금 독특하게 만약에 샘플 xk의 라벨이yk라면은 YK가 아닌 클래스 M에 대해서 손실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샘플이 고양이에 대한 사진이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손실을 계산할 것은 고양이가 아닌 클래스의 노드, 개에 대한 플리커넥티드 레이어의 개에 대한 노드의 값, 그 다음에 뭐 차에 대한 노드의 값, 비행기에 대한 노드의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손실함수가 주어지고 이런 손실함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예를 들어 만약 저희가 제대로 클래스 샘플을 분류를 하였다면은 즉 이제 fm의 xk 값이 fik의 xk보다 작다면은 d가 어떠한 감마보다 크지 않다면 손실이 감마 마이너스 d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인 안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사인 전체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아래와 같이 손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고 d가 감마보다 크다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max라는 함수에 의해서 손실이 0이 되게 됩니다. 만약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았다면은 fm의 xk 값이 fik xk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손실은 감마 플러스 d가 되게 됩니다. 즉, 이 손실함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클래스를 제대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가장 작은 변화가 최소한 감마 이상이 되도록 한다. 즉, 우리는 최소 마진이 최소한 감마 이상이 되도록 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마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나중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손실함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리 d인데요. d는 딥러닝 모델에서는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 d를 근사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 방법으로서 아래와 같이 테일러 곱수를 1차까지 근사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잠깐 제가 전 슬라이드로 돌아가자면 d는 지금 가운데 보시는 식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디시전 바운더리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거리로서 그것을 이제 테일러 곱수를 이용해서 근사를 한 결과로 중간의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근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식이 아까보다는 리니어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그러니까 클로즈 폼으로 d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d의 값은 아래의 식과 같이 주어지고요. 단 이때 q놈은 저희가 마진의 이제 디스턴스 메트릭이었던 p 노름의 듀얼 노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진의 거리를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L2 노름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다면 이때 q 노름도 L2 디스턴스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L1 노름에 대해서 마진을 정의하였다면 이때 q 노름은 L 인피니트 노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적으로 d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슬라이드에 제가 2개의 식으로 정리를 해놔서 굉장히 쉽게 이제 변환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해당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그때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와 같이 d를 클로즈 폼으로 개선을 하였을 때 저희가 손실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식의 우항이 결국에는 손실함수가 되고요. 이때 A라는 오퍼레이션인데요. A는 이제 YK가 아닌 M을 만족하는 모든 M에 대한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하나가 주어진다면은 만약에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류해야 되는 클래스가 1000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샘플이 하나가 주어지면은 저희가 계산해야 될 로스는 1000개 중에 해당 클래스가 아닌 나머지 999개의 클래스에 해당합니다. 그런 999개가 전부 다 M이 될 수 있고 그러한 M을 위한 오퍼레이션이 A에 해당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A에 대해서 max와 이제 서메이션 오퍼레이션이 사용되어졌고요. 예를 들어서 서메이션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9개의 클래스가 있을 텐데, 그럼 999개의 클래스의 손실을 전부 다 계산을 하고 그것을 전부 다 합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A가 맥스마이즈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면은 계산을 999개 클래스에 대해 손실을 계산을 하되 그 중에 하나만을 채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것도 그러한 채택된 손실에 대해서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미지넷에 대해서 너무 크니까 엠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드리자면은, 만약에 샘플 xk의 클래스가 1이라면은 여기서 m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 2, 3, 4 이런 식으로 9까지가 될 거고요. 9까지 9개의 클래스가 될 거고, 서메이션이라면은 0에 대한 클래스에서 손실을 구하고 1에 대한 클래스에 대해 손실을 구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합한 값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손실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취하는 것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였고, 이것이 논문에서 제안한 손실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가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이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실험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르넷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또 사이파10에 대해서는 레즈넷,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인셉션 모델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이번 슬라이드 설명에서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한 실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텐데, 실험의 설계에 대해서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논문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프로포스 메서드의 비교군으로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을 때와 힌지 로스를 사용했을 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한 방법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일 때 잘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냥 평범하게 데이터셋이 있고 그걸 학습시키고 테스트하는 단계 실험도 물론 진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라벨의 노이즈가 있는 환경, 즉 일정 부분의 트레이닝 셋에 있는 데이터의 일정 부분이 라벨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그림에 대해서 뭐 2나 3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데이터를 이도적으로 만들고 해당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또한 학습 데이터가 적은 환경, 제너럴라이제이션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트레이닝 샘플의 수를 점점 줄여가면서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의 실험 환경입니다. 또한 이제 적대적 공격이라 하는 이제 adversarial attack 혹은 이제 adversarial perturbation이라고 하는 적대적 공격이 있는 환경에서도 이제 제한 방법의 성능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손실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잠깐 제가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실 함수 자체에 보시면은 분모에 야코비안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식을 그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필연적으로 해시안을 계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해시안 연산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컴퓨테이셔널 메모리적으로도 코스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포워드 단계에서 그냥 미분값을 구해서 해당 값을 콘스턴트, 상수로 취급해도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서 해시안을 계산하지 않고 아까의 분모값을 포워드 단계에서 미리 계산을 하고 상수로서 손실함수에 집어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엠리스트와 사이파10에 대해서는 클래스 수가 적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는 썸메이션 함수를 사용했고요. 아까 손실함수 A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엠리스트와 사이파10에 대해서는 A를
서메이션 함수로 진행하였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가 1000개가 되기 때문에 한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999개의 클래스의 백프로파게이션을 각각 개별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맥스 함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진을 이제 정의하는 아까 방법에서는 P 노름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여기서는 L1 노름과 L2 노름 그리고 L 인피니트 노름에 대해서 마진을 정의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진을 최대화하는 스페이스는 이제 인풋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히든 스페이스, 모든 히든 스페이스 그리고 출력 공간, 이제 아웃풋 스페이스 이렇게 세 개의 스페이스에 대해서 마진을 최대화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노이즈 나벨스라는 환경에서의 결과입니다. 결과로서 이제 인풋 스페이스에서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보다는 히든 스페이스에서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L1 노름과 L2 노름을 사용해서 히든 스페이스에서 마진을 최대화하였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트레이닝 샘플 중에 이제 80%가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L2 노름을 사용한 경우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성능, 어큐러시적 성능이 2.5% 좋았다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환경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실험 결과에서는 히든 레이어에서 마진을 최대화하는 경우 모든 노름, L1, L2, L 인피니트 모든 노름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항상 성능이 좋았습니다. 특히 L 인피니트 노름을 사용했을 때 학습 데이터가 0.125%, 여기서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한 68개 정도의 트레이닝 샘플인데요. 이러한 68개의 트레이닝 샘플을 학습하였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어큐러시가 3.7% 좋았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버서리 퍼투베이션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인데 제가 이 부분은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혹시라도 제 설명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드버서리 퍼투베이션 환경에서는 또 이제 하위 실험 환경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샘플 트레이닝이라는 환경입니다. 첫 번째 화이트박스에서는 이제 하나의 모델에서 공격 샘플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공격 샘플을 생성한 모델에 대해서 해당 샘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였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델에서 공격 샘플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델에서 생성된 샘플의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을 이용한 모델에서 공격 샘플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모델을 제한 방법의 모델이나 아니면 힌지로스를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환경은 이제 적대적 공격 샘플을 만든 다음에 해당 적대적 공격 샘플을 학습해서 블랙박스 기법으로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박스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입력 공간에서의 마진 최대화를 포함해서 모든 공간, 이제 입력 공간, 히든 레이어의 스페이스, 히든 레이어의 아웃 스페이스, 그 다음에 모델의 아웃 스페이스, 모든 공간에 대해서 모든 노름을 이용했을 때 성능이 항상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좋았습니다. 특히 입력 공간에서 마진 최대화를 했을 때도 성능이 좋았던 이유는 적대적 공격이라는 것 자체가 입력 공간에서 샘플을 아주 미소하게 이동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적대적 공격 샘플을 만드는 방법론 자체가 이제 L 인피니트 노름에 대해서 적대적 공격 샘플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래프에서 보신 것 같이 파란색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실선 L 인피니트 노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대적 공격 샘플이 얼마가 있던지 간에 모델의 성능이 거의 저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블랙박스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을 이용한 모델에서 공격 샘플을 생성했고 해당 샘플을 이용해서 나머지 모델에서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모든 공간에서 모든 노름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항상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진 최대를 이용할 경우 앞선 실험들보다도 더 큰 폭으로 크로스 엔트로피와 성능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적대적 공격 샘플을 학습한 경우에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크라킨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에서 제한된 방법에 따라 모델을 학습시켰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역시나 이제 L 인피니티 노름을 사용한 경우 아까 이전의 실험들에 비해서는 미소하지만 크레스 엔트로피보다 성능이 좋았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저자는 이제 이러한 실험 환경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이러한 적대적 공격 샘플을 학습하는 것은 어떤 일반화 오차를 줄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적대적 공격이라는 아주 특별한 패턴을 학습하는 것일 뿐, 앞서 설명드렸던 제너럴라이제이션 실험 환경이나 노이즈 라벨스 같은 실험 환경에 대해서는 적대적 공격 샘플을 학습하는 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실험은 이제 논문에서 하고자 했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최소화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실험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진행하였는데요. 시간 관계상 실험 결과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손실 방법의 어떤 경우에는 모델이나 정교화 방법, 저희가 흔히 쓰는 웨이트 디케이나 드랍아웃 아니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방법에는 무관하며, 또한 모든 공간, 인풋 스페이스, 히든 레이어 스페이스, 아웃풋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에 대해서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제 학습 시간 자체는 예상보다 적어서 크로스 엔트로피의 1.6배 정도의 학습 시간으로 이제 좋은 성능을 얻었다라고 마지막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아니요. 제가 좀 설명을 그 부분은 자세히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인풋 스페이스에 네. 이제 인풋 스페이스에 대해서 마진을 최대화한다는 것도 당연히 이제 모델 전체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다만 보시면은 지금 밑에 이제 손실함수의 분모 부분에 야코비안 형식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해당 그레디언트를 보시면은 x에 대한 미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인풋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샘플에 대해서 미분을 취한 값으로 손실함수를 정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x에 대한 미분이 아닌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에 대한 미분이나 아니면 모델의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아웃풋에 대한 미분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각각이 히든 레이어에 대한 마진 최대화하고 아웃풋 스페이스에 대한 마진 최대화가 되게 됩니다. 즉 이제 인풋 스페이스나 히든 레이어 둘 다 백프로파게이션은 모델 전체를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처음부터 약간 제가 헷갈리는 게, 여기가 10페이지에 보시면, 네. 이게 이렇게, 공간의 어떤 클래스별로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서, 거기에 그 데이터가 이제 위치한 걸 표현을 한 그림이 맞죠? 네네. 근데 딥러닝에 있는 히든 레이어가 이런 공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딥러닝의 히든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그런, 어,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그 중간 레이어에도 마진을 최대화한다는 게, 그러면 그 가정이 그 중간 레이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별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 마진을 최대화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그 딥러닝에서 그 중간 레이어들이 이렇게 클래스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샘플을 딥러닝에 집어넣게 되면은, 샘플이 이제 뭐, 히든 레이어를 몇 번 거쳐서 결국 아웃풋 스페이스에 도달하게 될 텐데,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딥러닝을 중간에 이제 한번 잘라서, 예를 네, 들어 저희가,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한 3개 있는 모델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샘플을 집어넣고, 샘플이 이제 히든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모델을 자른다. 그러니까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앞에 부분을 모두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 세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한 인풋은 두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또 하나의 결국,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아, 컨볼루셔널 레이어 이후 부분을 딥러닝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을 하나의 샘플이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이제 맨 마지막에 실행 시간이 1.6배 늘어난다고 했는 게, 네. 이제 모든 뭐 히든 레이어,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에 대해서 다 그런 마진 로스를 계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모델일 때 그렇게 늘었나? 그것도 이제 르넷일 때에 대해서 아, 설명한 건가요? 여기서 이제 1.6배라고 설명을 한 부분은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이용했을 때 이제 인셉션 모델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1.6배 시간이 더 걸렸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르넷이나 그런 좀 더 얕은 모델들은 중간에 히든 레이어들이 더 적으니까 더 빠르게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겠네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 적혀 있진 않았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델의 깊이보다도, 클래스의 개수 때문에 르넷이나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르넷이나 레즈넷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엠리스트와 사이버텐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A라는 오퍼레이션이 존재하는데요. 엠리스트와 이제 사이버텐에 대해서는 서메이션 함수가 이제 A라는 오퍼레이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제, 모든, 어, 라벨이 아닌 모든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손실을 계산을 하고, 땅을 전부 더한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산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연산을 그 히든 레이어에서부터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에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분류하는 클래스별에서 저 그 로스 A 저 값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히든 레이어에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에 모두 계산을 한다 하면은 뭐 거기 뒤에서 노 그레디언트를 걸어 파이토치로 치면은 노 그레디언트를 걸어버리는 그런 의미인가요? 히든 레이어가 이제 아까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에서 네. 각각 다 이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답변 드린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제 보시는 지금 식이 결국에 손실함수가 되는 것인데, 분모 부분에 그레디언트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그레디언트 부분을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히든 레이어의
히든 레이어 아웃풋에 대해서 마진을 최대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히든 레이어의 네, 네, 이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체인럴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인풋 스페이스까지 전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히든 레이어의 개수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 추측인데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원님 생각은 이제 클래스의 개수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실행 시간이나 학습 속도는 거기에 조금 더 요인이 크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퍼런스 타임은 비슷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아까 네, 지금 이 로스의 우항의 분모를 컨스턴스로 이제 간주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네. 네, 그 역전파를 할 때랑 이렇게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그 업데이트가 계속 일정한 값으로만 고정돼 있으면은 그 아, 백업데이트 할 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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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이 아까 조금 너무 이제 조금 간추려서 하느라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샘플을 집어넣고 딥러닝에서 그걸 포워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해당 포워드 단계에서 아래 분모의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이제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면 값이 나오잖아요. 네, 해당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분모에 다시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제 분모의 값은 계속 바뀌게 될 거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만약에 지금 현재 로스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처음 이제 정말 깔끔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은 분모의 그레디언트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해시안을 계산해야 될 것이고, 이런 해시안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 분모를 미리 포워드 단계에서 계산을 해놓자라는 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뒷부분에서 네. 좀 그 제가 사이파텐이 이게 뭐 천 개 클래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1,000개 클래스가 많은 편인가요?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서? 이제 사이퍼 10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10개 있고요. 아, 이미지넷이 10개인가요? 1000개 예. 있습니다. 네. 그럼 1,000개면은 많은 편인가요? 이게 그 다른 그 데이터셋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 네, 저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은 클래스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혹시, 어, 컴퓨터 비전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혹시 코멘트 얻을 수 있을까요? 비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이퍼 10 같은 경우에 10개고, 사이퍼 100 같은 경우에 100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엘선이나 또 뭐가 있어. 어쨌든 다른 거를 봤을 때도, 그렇게 1000개까지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가 2015년, 16년이었나? 하여튼 그쯤까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되게 어려운 데이터셋이니까 그 챌린지가 성립이 돼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미지넷이면은 이제 비전 데이터셋 치고, 굉장히 데이터셋이 많은 축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아까 중간에 히든 레이어의 예시를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제 그 대치시켜서 설명하셨는데 네네. 기존의 fully connected 그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단순히 컨볼루션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만 적용이 가능한 건지. 어, 그러니까 이제 네. 컨볼루션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일종의 걔도 히든 레이어이긴 하지만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기존에 저희가 처음 딥 뉴럴 네트워크를 볼 때는 인풋이랑 아웃풋 사이의 히든 레이어는 그 어떤 클래스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존 뉴런에서도 계산이 가능한 건지 이제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컨볼루션 레이어가 아닌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MLP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이제 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방법론은 적용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사실 논문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각각의 이제 히든 레이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인풋 스페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은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스페이스로 이제 프로젝션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레이어의 목적이고요. 따라서 그게 컨볼루션 레이어가 됐든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됐든 아니면 RNN 레이어가 됐든 모든 레이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떠한 인풋 스페이스를 어떠한 다른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당연히 인풋 스페이스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바뀌어도 해당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도 이제 어떤 클래스 정보를 갖는,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SVM의 예시가 가장 간단한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SVM도 커널 트릭을 사용하면은 데이터를 조금 더 고차원의 이제 데이터로 보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곱을 이용한 커널 트릭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한 개 더 많은, 아니면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인풋 스페이스 차원의 두 배 정도의 이제 어떤 다른 차원으로 이제 네,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고, 해당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디시전 바운더를 찾는 게 SVM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SVM과 똑같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바뀌게 되더라도 이제 그런 히든 레이어 아웃풋에 대해서도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건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네네. 레그레션에서 마진이란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레그레션으로 확장한다면 할 수 있나요, 일단?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마진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리그레션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해당 지금 오른쪽 아래 이제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빨간색 선을 찾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리그레션이 된다면 저 빨간색 선 위에 모든 샘플들이 있어야 되는 게 리그레션의 이제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빨간색 선에서 샘플들이 멀어지게 한다는 것 자체가 리그레션에서는 애초에 문제 정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마진이란 것 자체가 리그레션에는 없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